자, 오늘 제무회계 이론은 여러분 거기 교재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회계의 정의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회계라는 것은 회사의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그 돈의 흐름을 기록하게 되면 그걸 모아놓게 되면 회계 정보가 되겠죠. 회계 정보는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우리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걸 우린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그죠? 그걸 제공해서 그 회계 정보 이용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라고 이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어렵진 않겠죠. 자,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이 회계를 갖다가 하는 목적은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경영 성과도 그러면 거기에 보고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회계의 정의와 그다음에 목적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만들어 갖고 그냥 정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회계 정보 이용자와 회계 분류. 자, 회계 정보는 우리 회계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한다고 했었죠. 재무회계, 그다음에 원가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그거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라고. 근데 이렇게 재무회계는 마음대로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 규범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작성한다 그랬었죠. 그래야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원가회계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서는 그 경영진들이 또는 경영자가 나름대로 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 원가회계나 또는 관리회계라고도 부르는 이 항목은 지금 외부로 나가게 되면 내부에서 봐야 되는 건데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거 기밀 유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는 얘는 내부 정보,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된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해서 작성된 거예요. 즉,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작성하고, 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해서 작성하고, 즉,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왔을 때 거기다가 우리 등등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된 그 금액과 법인세요. 그것과 세법에 의해서 그 작성한 그 돈 내야 될 금액이 똑같으냐면 일치하지가 않더란 얘기죠. 왜 일치하지 않아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세법은 세법에 의해서 그 금액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얼마라고 계산된 거고, 세법하고 기업회계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금액을 보고서 세금을 내야 될까? 아니면 세법에 의해서 작성된 그 금액을 보고 세금을 내야 될까? 그럼 차이가 생긴 걸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걸 제가 지난번에 세무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랬었죠. 당연히 세법에 의해서 돈을 내야지 재무회계 기준에서 만들어진 그 손익계산서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세무 1급에서 배워야 될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항목이랍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최고 마지막 단계가 나름은 전산 세무 1급이에요. 전산 세무 1급 합격하고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거 준비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미니멈 지금 세무 1급 자격증 취득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있죠? 미니멈 10배 이상은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다. 근데 저 추천하지 않아요. 그 3D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 먹을 때도 가성비 많이 따지죠. 그죠?
그 가격에 맛있고 좋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사, 회계사가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라니 생각하고 가성비 좋은 게 세무 1급까지예요. 드리는 시간 자격증 따서 내가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승진이라든지 자기 실력 쌓는데도 전산 회계 1급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전산 세무 1급.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차근차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진짜 여러분이 실력자가 돼보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와 그 다음에 회계 분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23페이지 두 번째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은 회계의 기본 과정, 전제 조건 또는 회계 공준 다 똑같은 말이라 했었죠. 얘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란 뜻이에요. 이런 과정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기업 실체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교재에서 가끔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법인은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 나오죠. 법인과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는데 소유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개인도 법인도 인격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을 누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개인도 누가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도 소유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인 실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돈 벌면은 소득세, 세금을 내듯이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법인은 그 대표자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 계속기업인 경우에는 얘는 법인이 한번 설립이 되게 되면 얘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가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그런 것들 배웠죠. 근데 건물은 또는 무형자산은 보통 17년, 20년을 갖다가 상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의 연도수를 그렇게 17년, 20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여기 기본 과정에서, 전제 조건에서, 회계 공준에서 기업은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도 그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갖다가 청산 그 기업을 청산할 의도가 있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청산 의도, 사업 중단이라고 이렇게 단어만 써놓을게요. 이걸 갖다가 청산 의도, 사업 중단, 즉 이거는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거의 접는다는 얘기니까 사망한다는 뜻이죠.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계속 평가해야 돼요. 누가 평가해야 될까? 경영자가 매년 결산 때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경영자가 알겠죠. 청산할 의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 중단을 할지 말지. 근데 그런 게 올 결산할 때 그게 없었다면 내년에 이 기업은 또 계속 있다는 뜻이죠. 계속 현재와 같이 있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는 뭘 뜻한다? 1년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런 기간별 보고를 정해놓지 않으면 회사들마다 뭐 5년에 한 번 할지 3년에 한 번 할지 10년에 한 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과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뭐에 따라서? 여기 기본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게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인위적 설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뭐 회계 세무 2급에서도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기본 과정 전제 조건은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아주 자주 나와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음 중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걸로 종목으로 이렇게 단어로 구분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간단하겠죠? 근데 세무 2급은요, 여러분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있죠? 요걸 물어보면 회계 1급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세무 2급 문제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1분 드릴 테니까, 1분 부족하나? 2분 드릴 테니까 기업 실체,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요거는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지금 한번 봐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릴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우리 현금주의를 했었어요. 자, 발생주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과 비용이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올해 거에 반영을 시키란 얘기죠. 내년 거는 빼주란 얘기죠. 즉 발생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 정리사항에서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것들을 시험 문제 매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왜 나온다? 바로 이 발생주의라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기억해 두시면은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생주의에서 기록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에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여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 그랬었죠. 어떠한 회계정보가 더 유용하느냐는 얘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뭐가 제일 유용하다? 신뢰성이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목적 적합성보다. 반대로 관리회계는요, 관리회계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때도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거 꼭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무회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그 유용성이 될 것이고, 보강적으로 표현의 충실성, 어디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충실하다 그랬었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 충실하다, 그걸 반영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어느 누가 배운 사람이 똑같이 배웠다면 똑같이 그걸 회계 결과가,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 검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중립성,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게 중립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은 우리 회장님 생각하라 했었죠. 회장님이 여기 투자한다고 500억 투자해서 이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그 자료 만들었을 때 저기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린 예측 가치라고 불렀고요. 그 예측 가치를 보고서 그 피드백, 누군가 그 회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한다 그랬었죠. 이걸 피드백 같이 또 회장님이 언제까지 해갖고 라면 그 날짜를 잘 맞춰서 그때 딱 갖다 바쳐야지, 그게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종류를 갖다가 구분해 놓고서는 이렇게 섞어 놓고서 해당되는 거 여기 맞춰보세요. 이건 회계 FAT 1급 문제예요. 근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게 되면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서 거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설명, 그건 이해할 때 참고하시고, 시험 문제는 어떤 걸로 나오겠어요? 교재 걸로 나오겠죠. 교재 내용도 한번 좀 잘 읽어보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의익을 했었죠. 여기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만 정리를 갖다가 해드린 거고, 교재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5페이지죠. 하위적 질적 특성도 있고 기타 질적 특성도 있고 제약 요인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회계 정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약 요인이 있대요. 그 제약 요인이라는 것은 이걸 완벽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더란 얘기죠. 뭐 때문에? 돈 많이 내가 이 효익이 있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겠다?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또 중요성이라는 용어, 중요성이라는 것은 금액이 됐건, 즉 계량 정보가 됐던 비계량 정보가 됐던 금액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이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 정보 이용자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무조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25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천천히 다 읽어보세요. 자, 얘도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여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 항목들에 대한 거, 그게 그냥 TET 2급에서 질문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 근데 더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다면 여러분 내용 읽어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될 텐데, 요즘 추세 보니까 얘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상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 또 일어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구분할 때요, 지금 문제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경우가 목적 적합성이 더 증가하는지, 또 어떤 경우가 신뢰성이 더 증가하는지,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보래요. 그건 얘 같은 경우는 자산을 측정할 때, 또 손익을 인식할 때, 수익을 인식할 때, 그다음에 재무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목적 적합성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요거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현재 가치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 평가했었죠. 제가 여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구분할 때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키워드는 얘예요. 현재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에 더 목적 적합성이 더 근접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이제 예를 갖다 제가 한두 개씩 들어볼 테니까. 자, 토지 같은 경우, 토니가 아니라 토지, 10년 전에 1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10년 후에 지금 됐더니 1,000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1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신뢰성, 예전에 그 토지 샀을 때 증빙서류라든지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다 기록하고 했겠죠. 신뢰성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없이 신뢰성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단 말이죠. 표현의 충실성도 있을 것이고 검증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썼으니까 중립성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정보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신뢰성은 뛰어나나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줄 보세요. 자산을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갖다가 반영하면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나 저기 역사적 원가 신뢰성은 떨어지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처럼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원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익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을 맞추자니 신뢰성이 무너지겠고, 신뢰성을 맞추자니 목적 적합성이 무너지겠고, 그죠? 그래서 두 정보 간에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 근본적인 걸 따지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뭐죠?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질적 특성을 갖다가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토지와 관련돼서 여기 첫 번째가 자산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자, 두 번째 손익 인식을 한번 봅시다. 손익 인식일 때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우리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럼 발생주의에서 돈 받지는 못했지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고 기록하면 얘는 목적 적합성에는 더 뛰어나겠죠. 목적 적합성에 알맞은 정보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기업회계 기준에 또는 우리가 기록할 때 증빙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손익의 인식도 발생주의나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현금주의는요 목적 적합성에는 떨어지죠. 그러나 신뢰성은 뛰어나더란 얘기죠. 아이, 돈 받아 챙겼잖아.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 그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수익의 인식. 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돈 받으면 확실하겠죠. 그죠? 근데 진행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진행 그때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행됐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자세히 반영하고 있겠죠. 그때 이해됐어요? 그런 걔가 목적 적합성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목적 적합성은 뛰어나겠지만 그다음에 신뢰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재무 보고할 때, 자, 1년에 한 번 재무 보고하게 되면 정확하겠죠. 결산까지 다 끝내서 마무리했을 테니까. 그쵸? 근데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기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 3개월 지났을 때 재무 보고하고 6개월 지났을 때 재무 보고하고 그러면 그 값어치, 그 가치는 현재 시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 반기보고라든지 분기보고는 목적 적합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지만 신뢰성은 완결된 게 아니니까 1년 지나봐야지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보고의 입장에서는 중간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목적 적합성이 더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연차보고서는 신뢰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더라.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인데 그나마 어렵게 나온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근데 키워드가 뭐예요?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이 높은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우리 FAT 1급 배우실 때도 제가 이론 설명 쭉 하고 나면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문제 꼭 풀어보라 그랬죠, 제가. 이따가도 요 설명 한 파트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풀어보라고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상충관계 문제는 여기 별 2개 정도 해놓을까? 회계 이론 문제에서 TET 2급에서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지금 있는 문제예요. 즉 어렵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는 않겠죠. 어려울라나?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바보지. 카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별 2개 해놓을게요. 거기 이렇게 미스트롯에 나오는 송가인이 별이 5개요. 그거 왜 나온 거예요? 몰라요? 별이 5개이지라 별이 5개 뭐라고 하는 걸 남들이 막 흉내내더라고요. 왜 별이 5개이지라 이렇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요거 별 2개 정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별이 5개 그건 알겠는데 송가인이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가인의 별이 5개이지라 뭐 이렇게 했던 게 남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길래 어떤 그 상황에서 이게 나왔는지 몰라서 혹시 아는지 여쭤봤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니죠. 됐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것도 용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용어 배웠던 것들인데, 자, 그 여기 측정이라는 용어 나오죠. 측정은 우리 처음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액을 확정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자, 취득원가라는 용어 우리 많이 사용했었죠. 어디서 사용 많이 했어요? 우리 원재료를 사갖고 오거나 상품을 사갖고 오거나 유형자산을 사갖고 올 때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취득원가 처음 샀을 때 그 금액 기록하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재료, 유형자산 이런 거 살 때 취득원가라는 용어를 그때 사용했었어요. 그때 결정되는 취득원가를 우리가 재무제표에다 기록을 했었죠. 자, 그게 취득원가고요. 공정가치는요. 공정가치는 단기매매증권 우리 사갖고 왔을 때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했었죠. 12월 32일 날에 공정가치라는 용어도 그때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 특유의 가치 또는 사용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요 기업 특유의 가치, 요 사용가치는 유형자산 우리 TAT 2급에서 유형자산 설명할 때 그때 손상차손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는 우리 매출채권에서 대소충당금 빼면 장부가액이라고 불렀었죠. 장부가액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회수 가능의 또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는 즉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 금액을 우리 순실현가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럼 페이지 수는 뭐 얼마 안 되지만 26페이지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서부터 재무제표의 측정 기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 우리 처음 만난 날부터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신경 하나 써 두셔야 될 게 이제는 TAT 2급에서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요, 우리 재무회계는 지금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주의를 작성한 정보가 부족해. 그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우리 그 가계부 기록하듯이 그 정보를 갖다가 하나 넣어야겠다 해갖고서는 이 현금 흐름표를 갖다가 작성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세무 2급에서 이건 우리 지금 TAT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모든 회계 공통이 되는 항목이니까 이 현금 흐름표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얘를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눴냐고요? 이렇게 나눴대요. 여기 보게 되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 괜히. 우리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우리 차변에는 자산이었었죠. 여기는 자산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용만 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여기는 부채하고 여기 자본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영업활동이라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업활동은 우리 옛날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 들었던 거죠.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을 팔고 그러는 것도 만들어서 또는 사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것, 그 관련된 활동이 영업활동이에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하고 관련된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상품, 제품 팔고 나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올 때 현금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런 거,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뭐 등등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돈으로 주고 사고 했던 그걸 갖다가 별도로 모아놓은 거, 그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첫 번째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활동. 투자 활동 뭐가 투자 활동이에요? 우리가 계정 배웠던 거 단기 투자 자산, 그다음에 투자 자산 이런 거 있었죠. 그 투자 활동은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든지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든지 금융상품 이런 거 다 투자죠. 이런 투자 활동에서 현금만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죠. 그거 투자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재무 활동.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돈을 빌려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거나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돈 또 들어오잖아.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금이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린 어떤 용어로 부른다? 재무활동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갖다가 작성한 편인데 활동이 세 가지 뭐뭐 있다고요. 첫 번째 영업활동, 두 번째 우리 계정 외웠던 순서 바로 밑에 투자활동, 맨 밑에 부채하고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재무활동. 되겠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지간한 그 자격증들의 저기 2급 또는 1급도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회계 이론에서는. 이해되시겠는지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자, 자본변동표를 보니까 어라? 이거 지금 용어가 눈에 많이 익죠? 자본변동표에 뭐뭐 써놨어요? 제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놨죠? 네. 이거 어디 있던 거예요? 집에 있던 거야? 자본계정. 자본계정이 있었던 거죠? 네.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하라 그랬었죠? 자본잉여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 까먹었어요. 안 외웠어요.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감자 차 이익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그다음에 자본 조정에는요. 자본 조정에는 지금 그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두 번째는요. 감자 차손. 세 번째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자기 주식 사갖고 오면 그냥 자기 주식 하나 갖고 있으라 했죠. 4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면 자산 재평가 잉여금 있었고 두 번째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죠. 평가손익. 세 번째는 해외 자산 환산손익 있었죠.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크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단기 순이익 이렇게 구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그것만 딱 띄워놓으면 자본 변동표는 바로 그것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게 자본 변동표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하면서 재무상태표 계정 다 외우라 그랬었죠. 왜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여러분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어 아직.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나요? 재무 분석이라는 거? 재무 분석과 재무 비율 분석이 바로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들로 분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활용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재무 분석이나 그 재무 분석에 대한 비율 분석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본적인 그 회계 과정을 다 마스터한 분들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재무 분석이에요. 그걸 모르면 재무 분석을 당연히 못하죠. 거기서 활용될 때 여러분이 암기해 놓았던 이런 계정들이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쉬운지 여러분 아직 못 느껴서 제가 좀 외워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외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느끼게 될 테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직업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저는 재무상태표 외우라 그랬는데 그거 외웠더니 여기 자본변동표까지 외운 게 꼴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구분 외우라 그랬죠. 전 재무제표를 다 외우라 그러잖아 지금.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는 표 다 외워놨고 점수 안 나오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경험상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실무 업무도 짱짱하겠다, 공부한 것도 짱짱했다,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괴롭히려고 이거 외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복습하실 때 제가 여러분이 필기하면서 사진 찍어놓고 중요하다고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언제까지? 수업하기 전까지만. 일단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거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종류 그래서 설명 나와 있는 거 굳이 또 저기 하지 않더라도 잘 눈에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만난 지 이제 2주 남기는 했지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네.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많은 지식이 좀 얻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 방향도 조금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전 그걸 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건 당연히 따게 돼 있어요. 단지 얼마만큼 꾸준히 노력해서 이걸 직업으로 또 실무에 가셔서 얼마나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별로 티가 안 나요. 각도가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원리를 알고 계시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6월달에 꼭 보여주시고 자격증 따면 꼭 저한테 자랑하시고 단톡방 나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자랑해야 돼. 저기 뇌물 거치는 거 잊지 말고요. 취업하면 저기 난 이슬이 좋아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예전에 그 저기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를 했더만 제가 저희 종강할 때 자격증 여러분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흥이 안 나잖아. 덜 나잖아. 그죠? 그걸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오죽 저기 했으면 종강날 그 저기 참이슬 이거 하고 소세지 그거를 선물로 줄 생각을 했을까? 아 근데 난 너무 좋더라고. 그건 선물이라는 건 돈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선물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선물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선물해보기 선물인가? 옛날에는 그냥 선물 그냥 뭐라도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받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꼭 물어보죠. 상대방이 또 니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왕 선물할 거라면. 저 어저께 제 막내딸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저기 스탠드가 오래돼가지고 스탠드를 못 저기 나갔대요. 전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요즘 스탠드는 이거 램프로는 안 하고 주로 LED로 많이 하죠. 그 좋더라고요. 화나고. 근데 비싸냐? 아 비싸지도 않아. 근데 상담이 필요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갖고 사용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니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샀냐면 15,000원 주고 샀어. 아니 정확히 14,500원인가 그랬었는데 내가 팁까지 줬어. 그래서 15,000원 정도 돼.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듯이 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신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은 있잖아요. 자존감이 먼저 생겨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뭐 한 번을 갖다 꼭 성공을 시켜보면은 자신이 생길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들 꼭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세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도 거의 시험을 빼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에요. 왜? 얘는 한번 익혀두면 모든 회계 관련된 데서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인 것들을 알아두고 저하고 공부하면서 학습을 해두시면은 다른 자격증 시험 볼 때 드린 거 나오면 그냥 우습게로 마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ERP 책 교재 사셔가지고 공부할 때 거기 기본적인 것 좀 처음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ERP 시스템에 대한 거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회계 이론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는 않아요. 뭐 좀 읽어보면 금방 다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그만 또 책 많이 읽어보시게끔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속기업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계속기업 아까 했던 거 전제 조건, 기본 가정 거기서 두 번째로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꼭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됐어요? 이 존속 가능성 누가 평가한다 그랬어요? 언제?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있을지 없을지 계속 평가를 하면서요. 보고 기간
말. 보고기간 말이 기말이잖아요. 네. 누가 하라 그랬어요? 회계 담당자가? 경영자. 경영진이라고 해야 될까?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되겠죠. 네. 이거 꼭 하래요. 언제? 연말 기말마다 안 하면요 혼난대요. 됐죠? 두 번째,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지금 재무제표 하고 있죠? 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건 우리 회계 1급 배울 때도 계속 나왔던 말이죠. 네. 근데 또 나오잖아. 세무 1급 가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오면 교재가 아니지 그건. 그죠? 그 대신 함축적으로 나오겠죠. 써머리 해가지고. 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우리 이거 배울 때는 그때 많이 봤었죠. 내용도 길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만 해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신기하지 않아? 아, 내가 3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회계학과 4년 졸업한 사람이 저기 여러분 6월 달에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없는 사람이 많을까? 그럼 회계학과 다니면서 뭐 했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캠퍼스 라이프. 그렇지. 요즘 애프터 식스 라이프 그것처럼 아주 센스가 있는데 캠퍼스 라이프.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대학교 이번에 지난번 수능 봐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있죠? 네. 지금 동기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못 봤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이버 대학이야. 거기다가 내가 지금 대학생인지 아닌지도 몰라. 너 대학생이야? 네. 학생증 봐봐. 학생증이 없어. 돈은 다 냈는데. 웃기죠? 근데 걔네들은 좀 꿀꿀할 거야. 이거 뭐야? 대학교 가려고 몇 년을 갖다가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지금 내가 대학생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졌어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수능 애들도 난리 났잖아요. 음, 수능 보는 애들 지금 그러니까 죽는다고. 또 죽는 사람. 근데 이거는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재난급여는 받아야겠죠? 기다려봐요. 나올 거야. 그때 모여서 한번 파티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죠? 빨리 나와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국회 저희가 구성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지금 방송에서도 그 말 많이 나오던데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뭐 때문에 이 선거 때문에 여당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했다. 아니 뭐 트럼프도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제 거기 선거 걸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내 주머니 얼마라도 들어와야지 파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저기 단톡방에서 파티하자고요. 그거 나오면 저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저기 하여튼 줘도 문제야. 너무들 태클 많이 거니까. 그죠? 형평성이 맞는다 안 맞는다. 너무 재난 당했는데 돈 있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작성 책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총익주의라는 용어 제가 여러 번 사용했죠. 총익주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선 자산 쪽에서는 매출채권 총익주의를 기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기말에 매출채권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대손 충당금 빼고 그다음에 그 장부가액 나오는 거 총액으로 다 기록하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수익과 계정에서는요. 우리 매출액 기록할 때 순매출액 기록하라 그랬어요. 총매출액으로 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총매출액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그 매출, 환입 같은 거 생기면 그 다음에 차감하게 돼 있죠. 그게 총액주의예요. 그 네팅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총액주의에 해당되는 거 저기 네 가지 딸 있죠. 자산, 부채도, 그다음에 수익, 비용도. 자본 계정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구분 통합 표시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 계정 외웠을 때 단기 투자 자산 안에 구분 계정으로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단기 대여 세 개로 나뉘어졌었죠. 그게 구분 계정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많이 그런 계정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통합 계정으로 쓰라고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 그래서 통합 계정, 구분 계정 이게 있었죠. 구분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계정 더 만드는 거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계정을 더 늘려서 필요한 거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죠. 더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런 계정 안 쓴다면 통합 계정 하나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구분 통합 표시. 그다음에 비교 재무제표. 비교 재무제표라는 것은 전기, 단기 꼭 구분이 돼 있었죠. 재무제표에는 항상 비교하라고요. 그렇게. 근데 칸이 똑같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어 드렸던 것 중에서 계정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 배운 거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뭐에 대한 거?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계정 세금과 원가라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라? 내가 회사에 갔더니 이 회사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하고 있네?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세무사가, 회계사가 와서 그 계정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라고 하지 않는 한 거기서 썼던 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왜? 이거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배운 대로 세금과 원가로 써버리게 되면 작년에 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어라? 올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회계정보 이용자가 그걸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비교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 회계 기준에 그걸 갖다가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이 됐다면 이렇게 바꿔주고 거기다 주석 달아가지고 뭐뭐뭐에 의해서 작년에 그 보험료 계정에 있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이번에 계정 세금과 공가로 바꿨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계량정보, 계량정보는 숫자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 재무제표는 화폐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이걸 계량정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계량정보하고 상대적인 용어가 또 뭐 있어요? 비계량정보. 비계량정보는 또 뭐예요? 글자로 된 거, 문자.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아저씨, 제가 한 얘기 처음 들어봐? 비계량 정보. 뭐 계량기 다 단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계량 정보는 문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뜻하는 것이고요. 계량이라는 말부터 먼저 알면 되겠죠. 이건 수치. 우리는 화폐 금액이죠. 그다음에 분류의 계속성, 맥이 동일해야 된다. 조금 전에 있던 그 세금과 공가 계정. 그리고 항상 같은 계정에다 비교를 해놔야지 비교가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회계는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능도 있다 그랬었죠. 바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은 정해져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설명이 2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죠. 2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나와 있네요. 재무상태표는 구성 요소가 뭐뭐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자산도, 부채도 우선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뉜다 그랬었죠. 나누는 기준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그다음에 순서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유동성 배열법이란 유동성이 높은 낮은 높은 거 우선으로 유동성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현금화가 되기 쉬운 거 순으로. 걔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본도 유동성 배열 법칙에 따라서 기록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유동성 배열법은요, 자산하고 부채에만 해당돼요. 자본은 유동성 배열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30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 이건 회계 원리 때문에 온 거니까 또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써놓을까요? 재무상태표 하면 일정 기간 써놔야, 일정 시점 써놔야 돼요? 엄청 스럽잖아. 이거 세무 2급인데 일정 시점 또 재산 상태 이렇게 있죠. 손익계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얘는
재무 또는 경영, 성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에서도 구분 표시라는 용어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얘 반드시 외워야 되죠. 안 해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고 다음번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저기 퀴즈를 매번 줘야겠어. 쓰라고. 이거 그냥 믿고서 공부할 때 믿으면 안 돼. 하는 거시기가 있기는 물론 있지만. 자, 여튼 자, 여기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용어 나오죠? 우리 재무회계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한다 그랬는데 매출원가가 4만 원이고 매출액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갖고 온 원가가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 4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4만 원어치 사갖고 와서 얼마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10만 원에 팔았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죠.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 대응의 원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죠. 사갖고 온 거 비용대로 매출액이 10만 원 생겼으니까. 이해되셨는지요? 그런데 판관비인 경우에는 얘는 매출을 얼마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얼마가 사용된지 알 수가 있나? 여러분들 회계부서의 직원들 월급 줬어요. 그 직원들이 매출을 하는데 얼마만 월급 중에서 얼마만큼을 갖다가 기여를 했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기간을 나누어서 그냥 배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 배분은 또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기간 비용, 기간 원가라고도 불러요. 뭐를요? 판관비를 기간 배분 비용.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판관비의 다른 용어가 뭐다? 기간 비용이다. 기간 비용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구분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판관비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기간 비용을. 기간 비용은 원가가 발생했을 때 매출액이 또는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배분할 수밖에. 그렇지만 여기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바로 대응이 되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네. 저기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배우셨던 분이 저한테 경상이익이 뭐냐고 물어봤어.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걸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아직 재무제표에서 경상이익이라고 그냥 쓰는 그 회사들도 있어요. 유명한 뭐 회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있어. 삼성 뭐 거기 있어. 됐어요? 자, 아까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얘기해드렸죠. 또 얘기할 필요 있음? 없죠? 그 다음에 재무변동표. 아니, 재무변동표 또 뭐야? 자본변동표. 여러분이 자본계정서 배웠던 거 그 표라고 얘기해드렸죠. 그거.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일단 다 끝났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여러분 세무 2급인 거 잠깐 깜빡했어. 그러면 세무 2급이면 세무 2급답게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죠. 자본계정이 자본계정. 자, 여러분 잠깐 자본계정 설명할 건데 추가로 설명하려고. 자, 여기 자본의 분류 지난번에 했던 거 보이시죠? 자본은 뭘로 하나? 자본금 1번, 2번 자본 이여금, 3번 자본 추정, 4번 기타 포괄 수익 누계, 5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자본 조정을 설명하려고 다시 이걸 봤어요. 자본 조정.
왜 이걸 설명했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자본조정 규정은 다 마이너스, 차감 그런 규정만 했었죠. 차감 이걸 여기 자본 조정 항목에는요 가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감 항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자본 조정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본 조정은 우리 지금 우리 회사에 주식 있죠. 우리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걔를 자본 조정 항목에다가 꼭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의 변동 여지가 있는 것들, 여지가 있는 계정들 있죠. 그건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자본 조정 계정 항목들은 다 차감 항목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 조정 항목에는 차감 계정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산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 중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은 우리 경영자를 갖다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때 우리 회사 잘 되게 운영해달라고 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스톡옵션이라 그랬죠? 오래간만에 쓰니까 낯서네.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이걸 행사하게 된다면 원래는 주식을 발행해서 그만큼 줘야지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수가 변동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산 항목에는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만약에 부여가 됐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록해놔야 된다?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다가 기록해놔야 돼요. 스톡옵션.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이번에는 전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 사채는 사채예요. 우리 회사에서 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돈 필요하면 사채 발행해서 돈 끌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이자를 주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사채를 지금 우리가 돈이 좀 빨리 필요해. 아니면 좀 더 비싼 가격에 뭐 좀 사채를 발행해서 쓰고 싶어 돈을. 그럴 때는 옵션을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선택권을. 뭐냐면 지금 이 사채를 사시는 분한테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하여튼 그것도 없어. 무조건이야. 본인이 원하면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전환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자가 100만 원 생기는데 지금 내가 얘를 주식으로 이 회사가 좀 잘 되고 있어. 주식으로 바꾸면 200만 원이 지금 시세 차익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사채를 뭘로 전환시키겠어요? 주식으로 전환시키겠죠. 그러면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주식수가 변동되잖아. 그럼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얘는 어디다가 기록해 놓아야 될까? 자본조정에다가. 이것도 가산 항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건 사실 회계 세무 2급과 세무 1급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항목이 설명이 나오게 되면 세무 2급 기준이라 할지라도 난이도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더 점수 많이 따라고 세무 1급 정도에 되는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규정이에요. 됐어요? 네. 자, 전환사채라는 거 이것도 한번 써볼까? 하도 많이 해서 까먹었어. 이거 본드예요, 본드. 제임스 본드. 얘 줄여서 영어로 약자로 CB라고 불러요. 이거 안 보인다. 뭐라 본다고요? 잘못 시비 걸면 맞아 죽어. 썰렁해. 추가 아니라 CB. 그래서 CB 그러면은 컨버터블 본드라고 그러는데 전환. 컨버터 하면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전환을 뭘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채인데
되셨나요? 네. 됐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걸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다 가르쳐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얘도 사채예요. 근데 얘는 이번엔 어떤 옵션이 붙었냐면 이 회사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나서면 또 주식 발행해 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어디다 기록해 놓는다? 자본 추종에다가 기록해 놓는다. 그다음에 더 어려운 거 파생 상품. 파생 상품과 관련된 건 이건 좀 말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용어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파생 상품이란 용어가 자본 규정에서 나오게 되면 걔는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자본 추정에서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 여기서 이왕 배운 거니까 들어본 얘기니까 자본 조정 규정의 항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가산 항목하고 차감 항목.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거는 차감 항목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산되는 항목들도 나오더라. 됐나요? 이 정도만 한번 들어보면은 시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에서 보기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지웁니다. 아, 녹화되는구나. 녹화되면 그래도 미라시 말 맞다나 이게 보험이잖아. 어디에 나올까? 얘는 다 있잖아. 여러분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들도 그냥 별 얘기 없이 말로 다 알아듣고 신기해 죽겠어. 근데 다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 동영상 보고 또 복습하시겠다고.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또 강론이에요. 강론도 우리 그 회계 원리 때부터 저 재무제표에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각각의 계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부터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었죠. 우리 자산은 두 개로 나누는데요. 앞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눴죠. 거기에 그 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유동자산,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나눴죠. 자, 당좌자산에 뭐뭐 있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산. 세 번째는 매출 채권. 네 번째는 기타 채권. 자, 그러면 이 당좌 자산 안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거 뭐 나와 있어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서 현금이라는 건 통화대용증권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통화대용증권 제가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으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통화대용증권은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당좌 자산이란 표현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었더니 교재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별반 어렵지 않게 금방 이해가 가시나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세무이급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의 정의부터 기억하셔야 되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적은 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취득 또는 가입 시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대상은 반드시 채권이나 단기 금융 상품이어야 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교재에서도 보시게 되면 표로 정리해놨죠. 거기서 여러분이 필히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통화대용증권하고 현금성 자산이에요. 어디에서는 물론 어디에서는요. 여러분 그 세무 2급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주로 얘를 물어보더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나오죠. 뭐 단기금융상품에는 정기예금, 적금 이런 거 얘기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그다르게 뭐 설명할 건 없네요. 자, 일단 우리도 그래도 구분을 했으니까 단기 투자자산 나와 있죠. 단기 투자자산 안에 세 가지 있었어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있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기 투자자산 안에 우리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이 있었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유가증권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하나는 지분증권, 또 하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증권은 채권, 즉 국채, 공채, 사채가 의미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식 보통 단기 투자자산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우리 회계 1급에서 냈던 거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많이 냈었죠. 그죠?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시세 차익 목적.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도 주식수하고 액면가의 시가를 다 가르쳐 주더라도 액면가는 무조건 무시한다. 왜?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이 뭐니까? 시세 차익이 목적이니까 시가만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에서 중요한 거 뭐였었어요? 그 수수료 비용. 걔 거기 수수료 나오게 되면 걔는 반드시 별도로 수수료 비용 써주게 되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라 그랬었죠. 뭐 그런 거 기억하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단기 투자자산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단기 매매 조건만 배웠지만 여기에도 1년 이내인 우리 저기 투자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요. 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만기 보유 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었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1, 2, 3, 그다음에 1, 7, 8 두 개가 나와요. 1, 2, 3은 근데 여기 유동자산에 속하는 그 매도 가능 증권이고 1, 7, 8의 번호는 비유동에 속하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두 개 다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다. 즉 단기 투자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은 주로 뭘 많이 냈었어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요걸 많이 냈었죠. 네. 세무이급에서는 얘를 많이 내요. 매도 가능 증권은 꼭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오늘 잘